다 썼습니다. 이제 이것을 도련님에게 전해주세요. 조선 최고의 양반가에서 태어난 도련님. 모두가 부러워하던 완벽한 핏줄이었지만 사실 이 아이는 대감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 들인 씨바지 여종.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는 오랜 시간 하나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아이가 직접 밝혀낸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과연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과 그녀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의 한 양반가에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인 대감은 5대 독자로 태어나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지요.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조정에서도 이름난 관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화도 한 가지 문제 앞에서는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었던 것이지요. 정실 부인은 혼인 후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간혹 태기가 있어 온 집안이 기뻐하면 어김없이 몇 달을 못 넘기고 소산하기를 반복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잇따른 소산으로 부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마음마저 병들어 갔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대감의 노모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고 일가 친척들은 모일 때마다 수근거렸지요. 5대 독자의 대가 끊기면 조상님들 얼굴을 어찌 보겠는가. 밤이 깊어지면 대감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안채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요. 집안의 미래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대감댁을 드나들며 바느질을 해주는 친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금이라 하였지요. 월금은 나이 50이 넘은 과부로 젊은 시절부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한양의 여러 양반가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온 저고리와 치마는 한 땀 한 땀이 살아있는 듯 정교했고 그 때문에 귀부인들 사이에서 이름이 높았지요. 월금은 바느질만큼이나 입이 무거운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안채의 수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밖에 새어나가게 한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부인들은 월금 앞에서는 마음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월금은 대감댁 안채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몇 번이나 소산을 겪었는지, 그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대감이 밤마다 사랑채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월금은 정실 부인의 방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부인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지난 소산 이후로 더욱 초췌해져 있었고 눈가의 그늘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요. 월금은 바늘을 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님, 소인이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정실 부인은 고개를 들어 월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월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지요. 무슨 말이냐? 월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마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니 소인의 마음이 아프옵니다. 혹시라도 소인이 아는 방법이 하나 있사온데 들어보시겠나이까? 부인은 희미한 기대를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금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씨바지를 들이시는 것은 어떠하시옵니까?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씨바지란 대를 잊지 못하는 집안에서 남몰래 여인을 들여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양반가에서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은밀히 행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성정이 곱고 마음씨 착한 아이를 소인이 알고 있사옵니다. 사주를 보니 아들 복이 가득하다 하더이다. 그 아이를 들이신다면 반드시 대감나리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것이옵니다. 정실 부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다른 여인을 남편에게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대를 끊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죄였습니다. 부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단, 얼굴은 보지 않겠다. 월금이 데려온 여인은 22살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이름은 소희라 하였지요. 소희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안에서 풍기는 기품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몸은 여위였으나 자세만큼은 바르게 서 있었지요. 월금은 소희를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안채와 떨어진 조용한 곳으로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지요. 오늘 밤 대감나리께서 오실 것이다. 잘 모셔라.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밤이 깊어지자 대감이 별채로 왔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만났지요. 대감은 여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소희 역시 대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월금은 소희의 월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실 부인에게 조용히 보고했지요. 마마님, 태기가 있는 듯하옵니다. 정실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긴다는 기쁨.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슬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일러둔 산속 암좌로 가거라. 월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월금과 소희는 정실 부인이 미리 손을 써둔 산속 작은 암좌로 가서 지냈습니다. 월금이 소희를 위해 음식을 해주고 몸을 살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소희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을 정도였지요. 월금은 정실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인은 마침내 대감과 집안 어른들에게 고했습니다. 제가 태기가 있는 듯하옵니다. 대감은 깜짝 놀라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몸도 여전히 허약해 보였지요. 그러나 부인의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정말이요? 예, 월금이 맥을 짚어보았는데 틀림없다 하옵니다. 대감의 노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온 집안이 들썩였지요. 마침내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정실 부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지요. 월금은 정실 부인이 건네준 약재를 매일같이 다려 소희에게 먹였고 아들을 낳는다는 음식만을 골라 가져다 주었지요. 소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우리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듯 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해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정실 부인은 기도를 하러 간다는 핑계로 암좌로 올라와 다른 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소희는 마침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옵니다. 아들을 낳으셨나이다. 월금은 급히 아이를 씻기고 포대기에 싸서 정실 부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정실 부인은 땀에 젖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누워있다가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아이는 작고 붉은 얼굴로 계속 울어댔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지요. 이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아들이라 하였느냐? 예, 마마니. 건강한 사내아이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실 부인은 아이를 안고 암좌에서 내려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대감의 노모는 사당에 들어가 조상님께 고했고 하인들은 이웃 양반가의 소식을 전했지요. 잔치가 벌어졌고 집안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암자에서는 소희가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지 불어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를 안아볼 수도 없었지요. 아가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소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실 부인이 월금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돈을 주워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거라.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릴 계집 하나를 구해보아라. 정실 부인은 몸이 약해 젖이 안 나온다는 핑계를 대고 아기는 동양젖으로 겨우겨우 먹이고 있었던 터라 유모 구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정실 부인이 월금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젖을 물릴 만한 계집을 못 구하였느냐? 월금은 조심스럽게 정실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마님, 혹시 그 아이를 불러 젖을 물려보는 것은 어떠하시옵니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젖이 풍부할 것이옵니다. 부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이에게 풍족하게 젖을 먹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안채로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지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가 젖을 물리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정실 부인은 오랫동안 말 없이 고민을 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러나 젖을 때는 즉시 내보낼 것이다. 소희는 그렇게 다시 대감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유모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소희는 매일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재우고 달래주었습니다. 아이는 소희의 품에서만 편안히 잠들었지요. 정실 부인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와 안도가 뒤섞인 감정이었지요. 두 해가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걸음마를 뗄 정도가 되었지요. 정실 부인은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땐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는 유모가 필요 없었지요. 월금아, 그 아이를 불러라. 소희가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은 차갑게 말했지요.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약속대로 너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내주마. 은자도 넉넉히 줄 테니 걱정 말거라. 그러나 소희는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마마님, 소인을 그냥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소희는 갈 곳이 없사옵니다.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나이다. 제발 이 집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종이 되어서라도 이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실 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주고 내보내겠다는데 오히려 종이 되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옵니다, 마마니. 소희는 그저 도련님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싫을 뿐이옵니다. 비록 저점이에 불과하오나 도련님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소희는 만족하옵니다. 부인은 소희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그러나 종문서를 쓰고 이 집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당장 나가거라. 소인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마마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소인은 대감댁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채의 허드레시를 맡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부엌일을 거들었지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도련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놀 때 소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모가 아닌 천한종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대감댁에 새로운 사내종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얼굴은 거칠었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름은 석이라 하였습니다. 석이를 데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월금이었습니다. 마마님, 일할 사람이 필요하시다 하여 한 사람을 데려왔나이다.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내옵니다. 정실 부인은 석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눈빛이 맑고 자세가 바른 것이 마음에 들었지요. 좋다. 사랑채의 일을 맡도록 하여라. 석이는 대감 곁에서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대감이 글을 읽을 때는 조용히 옆에서 붓을 갈았고, 손님이 오면 차를 내왔지요. 밤이 깊어지면 이불을 펴드리고,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방을 청소했습니다. 대감은 석이의 일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이 사내는 어디서 구했느냐? 월금이 데려왔나이다. 본래 남쪽 고을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왔다 하옵니다. 참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구나. 마음에 드는 종이다. 석이는 날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게으름 한 번 부리지 않고 일했지요. 다른 종들은 석이가 신기했습니다. 저 사내는 말수가 참 적구만. 그러게. 밥 먹을 때도 혼자 먹고 쉴 때도 혼자 쉬더라.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아무도 깊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석이는 일을 마치고 나면 사랑채 뒤편의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석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뒷모습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지요. 석이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소위 역시 석이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사랑채에서 일하는 새로운 종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러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벌써? 소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석이가 장작을 나르고 있었고 소이가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소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석이를 바라보았지요. 석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작을 나르러 갔습니다. 소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다시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소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석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채 뒤편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이튿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소이는 멀리서 석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석이도 소이가 지나갈 때마다 슬쩍 눈길을 주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둘이 왜 서로를 피하는 것 같지? 둘이 서로 맘에 두고 그러는 것 아닐까? 부끄러워서. 허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이는 대감의 신임을 얻어갔고
소희는 정실 부인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서기가 들어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대감은 서기의 성실함에 감탄했고 정실 부인 역시 소희의 근면함을 높이 샀지요. 두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가,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나리, 너는 혼인은 하였느냐? 서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소희는 혼자 사는 몸이옵니다. 그렇다면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으냐? 서기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 같은 천한종이 어찌 감히 혼처를 바라겠나이까? 대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이라도 사람이 아니냐? 짝을 지어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 듣자 하니 너가 소희라는 아이를 맘에 두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성품이 곧고 부지런한 아이라 하니 그 아이와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였지요. 나리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정실 부인도 소희가 다른 노비와 결혼을 한다면 소희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희를 불러 말했습니다. 소희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혼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마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하겠나이다. 석이라는 사내를 알고 있느냐? 듣자 하니 서로 마음에 두고 있는 듯 싶던데.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서 일하는 종이라는 것만 들었나이다. 그렇다. 대감께서 아끼시는 종인데 성실하고 믿을만하다. 그 사내와 혼인하거라.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마님의 분부를 따르겠나이다. 정실 부인은 소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지요. 좋다. 다음 달 길이를 택해 혼례를 치르도록 하여라. 한 달 후 간소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종들의 혼례였기에 큰 잔치는 없었지만 대감은 술과 음식을 넉넉히 내려주었지요. 다른 종들도 모여 두 사람의 혼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희와 서기는 마주보고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거라. 대감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혼례가 끝나고 두 사람에게는 사랑채 뒤편에 작은 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한 방을 쓰게 된 것이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갔고 소희와 서기만 방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울고 또 울었지요. 마침내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나이다, 서방님. 드디어 해냈나이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서기가 소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소. 혼자 씨바지로 들어와 아이를 낳고 유모로 다시 종으로 살아야 했으니 서방님께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일부러 노비로 팔려와 이 집에 들어오시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었소.
월급 유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 어른께서는 제가 어릴 적 유모였습니다. 저희 집안이 몰락할 때 함께 떠나셨던 분이지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씨바지로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 유모가 이 집 사정을 훤히 꿰고 계셨기에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소. 서기는 소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들어온 지 1년 후 내가 겨우 들어왔으니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두려웠겠소. 우리 아이를 낳고도 안아볼 수 없었고 젖을 먹이면서도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떨었나이다. 소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방에서 살 수 있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구려.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니 말이오. 서방님과 다시 부부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비밀이 들통나면 우리뿐 아니라 도련님도 위험해지옵니다. 알고 있소. 도련님이 이 집안의 진짜 아들로 자라도록 우리는 그저 충실한 종으로 살아야 하겠지. 두 사람은 긴 밤을 꼬박 세우며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감집의 장손인 도련님은 대감이 아닌 서기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서기와 소희가 혼인 후 둘 사이에 잉태를 하고 손을 써서 곧바로 이 댁의 씨바지로 들어와 대감의 자손인 양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대감 나리와 마님은 나쁜 분들은 아닌 듯하오.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시고 우리에게도 잘해주시지 않소.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와 서방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을 아들이라 하지 못하는 이 신세를 생각해 보세요. 서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흘렀습니다. 소희는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진짜 부부가 되어 낳는 첫 아이였습니다. 10달 후 소희는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부터 컸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내 아이였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양반가의 도련님으로 자라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천한종의 자식이었지요. 소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내 형은 비단옷을 입고 자라는데 너는 베옷을 입어야 한다. 서기도 아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소. 비록 종으로 태어났으나 형이 커서 반드시 이 아이도 구해줄 것이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절반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도련님은 어느새 15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대감의 어깨를 넘어섰고 얼굴은 준수하게 자라났지요. 학문에도 뛰어나 대감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대감은 늘 도련님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실부인 역시 도련님을 극진히 아꼈지요. 비록 자신의 핏줄은 아니었으나 오랜 세월 함께 지내며 진짜 모자처럼 정이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효심이 깊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고 공부에 열중했지요. 마당에서 만나는 종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모인 소희와 그 남편인 서기에게는 각별했습니다. 소희는 멀리서 도련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요. 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저 아이와 떨어져야 했던 슬픔, 그 모든 것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서기도 멀리서 도련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채에서 대감을 모시다가도
도련님이 마당을 지나가면 멈춰서서 바라보았지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마당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소희와 서기의 둘째 아들, 이제 12살이 된 아이였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라 하옵니다. 도련님. 나이는? 12살이옵니다. 도련님은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묘한 느낌이 들었지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부는 배웠느냐? 아니옵니다. 도련님. 소희는 천한종의 자식이라 글을 배울 수 없나이다.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사람이 글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데. 도련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배우고 싶지 않으냐? 돌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 같은 것이 어찌 감히 글을 배우겠나이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다. 비록 종이라 해도 말이다. 도련님의 말에 돌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제게 공부를 배우고 싶지 않느냐고 물으셨나이다. 소희와 서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우리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로구나. 두 사람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형제인데 한 명은 양반으로 한 명은 종으로 자라다니. 서기가 한탄하듯 말하자 소희가 신념을 갖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돌쇠의 운명을 바로잡아 줄 겁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소희는 나이 40을 넘기며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매일 하는 허들의실이 힘들어졌고 기침이 잦아졌지요. 어느 겨울날 소희는 마침내 병석에 누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서기는 밤낮으로 소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감은 서기에게 며칠간 휴식을 주어 아내를 돌보게 했지요. 소희, 정신을 차리시오. 눈을 떠 보시오. 소희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요. 서방님,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오? 곧 나을 것이오. 아닙니다.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소희는 가까스로 손을 들어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죽기 전에 도련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까지 숨겨온 비밀을 어찌 지금 밝힌단 말이오? 도련님도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 몸도 이러하니 지금이어야 합니다. 소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제가 도련님께 드릴 서신을 쓰겠어요. 밤은 깊었습니다. 종각의 소리마저 끊긴 시각이었지요. 소희는 병든 몸을 겨우 일으켜 등잔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숨은 가빴으나 붓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지요. 먹을 갈고 붓을 적셨습니다. 소희는 한자 눌러 쓰듯 편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가 누구든 부디 이 편지를 불태우기 전에 끝까지 읽어주기를 바란다. 소희는 평생 감춰왔던 모든 진실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본래 양반가의 교수였다는 것, 지금의 남편 서기와 정혼한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두 집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말이지요. 나는 본래 천한 몸이 아니었다. 양반가의 교수로 태어나 아버지께서 직위지우로 여긴 벗의 아들과 어릴 적부터 혼인을 약조한 사이였다. 붓 끝에 먹이 번졌습니다. 소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적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지금 이 집안의 할아버지께서 꾸며낸 누명으로 두 집안은 하루아침에 역심을 품은 죄인이 되었고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옥에 갇혀 끝내 살아나오지 못하였다.
어머니들과 시어머니 또한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소희는 계속해서 편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부모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로 했다. 무너진 두 집안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정혼을 맺고 부부가 되었으며 아이를 가졌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지요. 그 무렵 들려온 소문이 있었다. 원수의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말이었다. 우리는 하늘이 내린 길이라 여겼다. 우리 아이를 그 집의 자식으로 들여 살아남게 하는 길. 그래서 나는 씨바지가 되어 이 집으로 들어왔다. 소희는 붓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써야 했지요. 나는 대감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다. 내 친부는 종으로 있는 석이요. 내가 도련님이라 불리며 자라온 이 집은 내 피의 집이 아니고 너의 진짜 가문을 몰락시킨 집안의 후예일 뿐이다. 편지를 다 쓴 소희는 봉투를 접어 서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도련님께 전해 주십시오. 서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품에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방 안에서 편지를 펼쳐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거칠어졌지요. 이게 무슨 수작인지. 편지는 구겨졌습니다. 도련님은 분노로 떨었지요. 한밤중에 도련님은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소희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기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 마당 끝에 서서 귀를 세웠습니다. 이 방의 이야기는 세상에 들켜서는 안 되었지요. 이게 다 무슨 말이오? 나를 속여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오? 도련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소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속이려 했다면 이 밤까지 살려두지 않았겠지요. 그럼 내가 어찌 글을 배웠고 어찌 이 집 도령으로 자랐단 말이오. 제가 쓴 글의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를 종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원수의 가문의 장손으로 둔갑시켰고 그 아이가 집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것을 기대하고 이 순간을 고대하며 지금껏 원수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도련님의 아우입니다. 한치의 거짓도 없는 형제가 맞지요. 도련님은 숨을 삼켰습니다. 사실 닮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었고 하인들이 닮았다고 수군대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겠소. 도련님과 돌쇠는 너무 닮아 제가 돌쇠 얼굴에 수치를 해 두고 키웠지요. 들킬까 두려워서. 소희는 힘겹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확인하고 싶거든 장원급제를 하세요. 형조의 기록을 보면 무너진 두 집안의 진실이 모두 적혀 있을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소희는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끝까지 비밀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련님도 돌쇠도 살 수 있습니다. 도련님은 그저 불쌍한 종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조사를 하는 어진 상전으로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돌쇠가 도련님의 진짜 가문에 대가 끊기지 않게 할 겁니다. 소희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방 안에는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게, 아니 어머니. 그날 밤 도련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피와 이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이 모든 것을 붓으로 바로잡겠노라고. 사흘 후 소희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도련님은 장례에 참석할 수는 없었으나 서기와 함께 묘에 다녀왔습니다. 도련님, 서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은 고개를 돌려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지요. 저는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은 확인하겠습니다. 서기는 눈물을 흘리며 끄덕였습니다. 그 후 도련님은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밤낮으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학문을 연마했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오직 학문만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원급제를 하거라. 형조의 기록을 보면 무너진 두 집안의 진실이 모두 적혀 있을 것이다. 도련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했지요. 3년 후 도련님은 21살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있던 해였지요. 대감은 도련님에게 과거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을 것이다. 도련님은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보았습니다. 시험은 3일에 걸쳐 치러졌지요. 도련님은 붓을 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미의 한을 풀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이지요.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도련님의 이름이 방에 걸렸습니다. 장원급제였지요. 대감댁은 온통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도련님을 끌어안았고 정실부인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조상님들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서기는 사랑채 뒤편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구나. 소위 당신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제 도련님께서 진실을 밝히실 수 있겠구나. 도련님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관리였으나 장원급제의 영예로 빠르게 승진했지요. 1년 만에 형조의 낭청이 되었고 옛 송사들을 다루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형조에 들어가자마자 옛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밤낮으로 문서를 읽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25년 전에 있었던 영모 사건이었지요. 두 양반가가 역심을 품었다는 혐의로 몰락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기록을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상하다. 이 기록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 증인의 진술이 온전하지 않았고 문서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련님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옛 기록을 찾아 읽고 당시 증인들을 수소문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양반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역적으로 몰아넣은 집안이 관아의 관리를 매수하여 거짓 문서를 만들고 증인들을 협박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꾸민 집안이 바로 자신의 집 대감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대감의 아버지, 즉 도련님의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이었지요. 도련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미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기록에는 무너진 두 집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안의 성씨가 서기의 성씨와 같았지요. 설마 서기 어른이 그 집안의 후손이란 말인가? 도련님은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집안의 족보를 찾아보니 서기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이와 출생지도 일치했지요. 서기 어른이 그 집안의 자손이었구나. 도련님은 밤낮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시 증인들을 찾아가 다시 진술을 받았고 숨겨진 문서들을 찾아냈지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도련님은 형조의 사건을 상정했습니다. 25년 전의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고자 하옵니다. 형조의 관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 오래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려 하시오? 우리 집종 중에 그 사건으로
집안이 몰락한 자가 있사옵니다. 그 종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나이다. 도련님은 어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종을 불쌍히 여기는 상전인 척한 것이지요.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고 증인들을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심리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양반가의 누명이 벗겨졌고 역적의 누명에서 벗어났지요. 대감댁은 토지 일부를 반환해야 했고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죄가 기록에 남았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서기가 그 집안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서기가 우리 집안의 피해자였단 말인가. 대감은 서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가 앙심을 품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 우리 집을 해하려고 종이 된 것은 아닐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대감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니다. 1년 넘게 서기를 곁에서 지켜봤건만 그는 성실하고 충직한 종이었다. 만약 앙심을 품었다면 진작에 해를 끼쳤을 것이다. 아마도 억울함을 풀고 싶어 아들에게 하소연한 것이겠지. 대감은 도련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 사건을 조사했다고 들었다. 예, 아버님. 우리 집안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도련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하던 중에 알게 되었나이다. 그런데도 진실을 밝힌 것이냐? 예, 아버님.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나이다. 대감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옳다. 아버지의 잘못을 덮고 산다면 그것은 나 역시 죄인이 되는 것이다. 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기를 불러오너라. 서기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은 서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기, 자네가 어떤 연고로 내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묻지 않겠네. 서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선조로 인한 억울함은 이제 풀렸네. 자네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 집에서 나가주시게.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아들에게 부탁하겠네. 자네가 떠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라고 이르겠네. 대감은 도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아, 서기와 그의 아들 돌쇠가 양반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어라. 토지도 주고 집도 마련해 주어 섭섭하지 않도록 하여라. 명심하겠나이다, 아버님. 도련님은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기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형조의 권한으로 서기가 양반가의 후손임을 공식 기록에 남겼지요. 그리고 먼 고을의 집과 토지를 마련했습니다. 서기와 돌쇠가 양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었지요. 도련님은 또 다른 일도 했습니다. 어미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집안은 무엇일까? 도련님은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기의 집안과 함께 몰락한 또 다른 집안이 있었지요. 그 집안의 이름을 확인한 도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미의 친정이로구나. 도련님은 그 집안의 후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한 사람을 찾아냈지요. 소희의 오빠였습니다. 그는 남쪽 고을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집안이 몰락하며 천민이 된 것이지요. 도련님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소희의 오라버니이십니까? 소희를 아시오? 내 동생을 아시오?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는 어디 있소? 살아있소? 도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한은 제가 풀어드리겠나이다. 도련님은 소희의 오빠에게도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집과 토지를 마련해 주어 양반으로 살 수 있게 했지요. 이것은 모두 당신 동생의 뜻이었나이다. 소희의 오빠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한편 도련님은 아우 돌쇠가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제 너도 그리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아버님께서 밤마다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도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을 배우고 있었단 말이냐? 예, 도련님. 아버님께서는 제가 종으로 살더라도 사람 노릇은 해야 한다며 몰래 글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도련님은 책을 넘겨보았습니다. 돌쇠의 필체로 빽빽이 적힌 글씨가 있었지요. 벌써 이 정도나 배웠구나. 도련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배울 필요가 없다. 내 아버지는 이미 양반의 신분을 회복하셨고 너도 양반의 자식이 되었다. 정말이옵니까, 도련님? 그렇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떳떳하게 학문에 정진하거라. 며칠 후 서기와 돌쇠는 대감댁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서기는 도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도련님은 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양반이 되셨으니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련님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미께서 남기신 뜻을 잊지 않겠나이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그 눈빛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기와 돌쇠가 떠난 후 도련님은 먼 고을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서기는 도련님이 마련해 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비록 크지는 않았으나 단정한 기와집이었고 토지도 넉넉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까지 오실 줄은 몰랐나이다. 서기는 황급히 도련님을 맞이했습니다. 도련님은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옛 주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미께서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아니 이제는 이름을 바꾸어야겠구나. 예. 돌쇠라는 이름은 종의 이름이다. 이제 너는 양반이니 양반다운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련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석준이라 하면 어떻겠느냐? 세상을 널리 밝히라는 의미다. 석준이옵니까? 그렇다. 이제부터 너는 석준이다. 그날부터 도련님은 석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자신의 관아 일을 보고 일주에 한두 번은 먼 길을 달려와 석준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시와 문장을 가르치고 경전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석준은 놀라운 속도로 학문을 익혔습니다. 서기가 이미 기초를 가르쳐 두었기에 도련님의 가르침은 더욱 빠르게 받아들여졌지요. 1년이 지나자 석준은 시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지요. 3년이 지나자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볼 준비가 되었구나.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형님. 석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나이까? 도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좋다. 그러나 밖에서는 절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알고 있나이다. 우리는 형제지만 세상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미께서 남기신 가르침이다. 석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나이다. 그렇다. 그러니 우리는 두 분의 뜻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몇 년 후 석주는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급제하지는 못했으나 생원시에는 합격하여 양반의 자격을 확실히 인정받았지요. 석주는 그곳에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몰락했다가 다시 일어선 양반가의 자손답게 인근의 양반가 교수와 혼인을 한 것이지요. 혼례날 도련님도 몰래 찾아왔습니다. 축하한다, 아우야. 형님, 오셨군요.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내 집안을 이루었구나. 예, 형님. 이 모든 것이 형님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이것은 어미와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다. 도련님은 석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살 거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잘 가르쳐라. 우리 어미와 아버지의 한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명심하겠나이다, 형님. 한편 도련님은 조정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30세가 되자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고 왕의 신임도 두터웠지요. 대감과 정실부인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정실부인은 늘 도련님을 아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었으나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지요. 언제나 자신을 지극정성 살피며 봉양해주니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은 아들이 있음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도련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핏줄인가? 대감의 손자인가? 아니면 서기의 손자인가?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고 이 집안의 자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련님이 40세가 되던 해 석준이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석준은 이제 당당한 양반이 되어 있었지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허리에는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가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형님. 석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우, 그동안 잘 지냈는가? 예, 형님 덕분에 잘 살고 있나이다. 석준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생겼나이다. 큰아이는 벌써 5살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이제 돌이 지난 나이다. 그거 참 기쁜 소식이로구나. 도련님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어미께서 들으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 형님. 저는 매일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형님께서도 아드님을 두셨다 들었나이다. 그렇다. 이제 2살이 되었다. 축하드리옵니다, 형님. 석주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형님의 대도 이어지고 저희 대도 이어졌으니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모두 살아남았구나. 도련님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어미께서 편지를 남기셨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 형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도련님은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나리와 마마님께서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 어미와 아버지도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지. 나는 그 모든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께서는 현명하시옵니다. 현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뿐이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아우야,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알고 있나이다, 형님. 나는 이 집안의 아들로, 너는 다른 양반가의 가장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나이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서로 돕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석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아버님은 잘 계시는가?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예, 건강하시옵니다. 형님을 늘 그리워하시옵니다. 나도 그립다. 서기는 고향에서 양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지요. 아버님께 전해드려라. 아들이 늘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다. 전하겠나이다, 형님.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어미와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이지요. 형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나이다. 무엇이냐? 형님께서는 대감나리를 원망하지 않으시나이까? 도련님은 오랫동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다. 할아버지의 죄를 알았을 때 나는 분노로 가득 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으셨나이까? 대감나리께서는 할아버지의 죄와 무관하시다는 것을 말이다. 나리께서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셨고 알고 나서는 바로잡으려 하셨다. 도련님은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는 나를 진심으로 아들로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어찌 배신할 수 있겠느냐?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께서는 진정 훌륭하신 분이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했을 뿐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헤어져야겠구나. 예, 형님.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아우야, 건강히 잘 살거라. 그리고 내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명심하겠나이다, 형님. 형님께서도 건강하시옵소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지요.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도련님은 45세가 되어 판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지요. 대감과 정실부인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판서가 되다니 조상님들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대감은 이제 7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지요. 어느 날 대감은 도련님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아버님? 아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 법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대감은 도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아들로 둔 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다. 도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내가 판서가 되고 손자까지 보았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한 달 후 대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련님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모셨지요. 정실부인도 대감이 떠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은 것이었지요. 도련님은 두 분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편히 쉬소서. 불효자가 평생 모시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한편 석주는 고을에서 작은 양반가의 가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 큰 아들은 벌써 15살이 되었지요. 학문에 뛰어나 장차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기는 이제 70을 넘겼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손자들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요. 어느 날 서기가 석준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아버님? 아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소희와 다시 만날 날이 기다려진다.
서기는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형님께 전해다오. 아비가 감사했다고, 그리고 자랑스러웠다고 말이다. 전하겠나이다, 아버님. 그리고 너도 형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원한보다는 화해를,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 말이다. 서기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석준은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리고 급히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형에게 소식을 전했지요. 도련님은 밤을 새워 달려왔습니다. 서기의 무덤 앞에서 도련님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소서. 아들이 늦게 찾아와 용서하옵소서. 도련님은 무덤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나이다. 복수 대신 화해를,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했나이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잘 키웠나이다. 이제 동생의 아들이 과거를 볼 나이가 되었나이다.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나이다. 도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두 분 다 떠나셨군요. 저를 남겨두고 말이옵니다. 석준이 형의 곁에 앉았습니다. 형님,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면 되옵니다.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남아있구나. 세월은 계속 흘러 도련님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랜 벼슬살이 끝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왔지요. 도련님의 아들도 이제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도련님은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먼저 대감과 정실부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큰 묘역에 나란히 누워 계신 두 분의 무덤이었지요. 도련님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불효자가 인사드리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게 학문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님께서는 제게 사랑을 주셨나이다. 비록 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정으로는 진짜 부모님이셨나이다. 도련님은 술을 따라 땅에 뿌렸습니다. 제가 벼슬살이를 하며 청렴하게 살고자 노력한 것은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옵니다. 제가 백성을 사랑하고자 한 것은 어머님의 마음을 본받은 것이옵니다. 또 한 번 절을 올리고 도련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 있는 작은 무덤 두 개를 찾아갔습니다. 소희와 서기의 무덤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곳에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들이 왔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신 것은 어미와 아비였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희생 덕분이었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무덤 위로 떨어졌지요. 어미는 저를 낳고도 저저미로만 살아야 했고, 아비는 저를 보고도 아비라 부를 수 없었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소이까. 도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처음에 복수를 계획하셨소. 그러나 끝내 복수를 하지 않으셨소. 대신 저를 살리셨고 동생까지 지켜주셨소. 술을 따라 무덤에 뿌렸습니다. 제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두 분의 것이옵니다. 제가 받은 모든 영광은 두 분의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의 뜻을 이어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했나이다. 도련님은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멀리서 한 사람이 산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석준이었습니다. 형님. 아우, 왔느냐? 두 사람은 나란히 부모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형님, 저희 큰아들이 작년에 급제했나이다. 그래, 그것 참 경사로구나.
도련님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어미께서 들으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두 집안이 모두 다시 일어섰구나. 예, 형님. 이 모든 것이 형님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이것은 어미와 아비의 희생 덕분이다.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숨겼으나 대는 살렸다. 이것이 내가 택한 길이다. 석준이 물었습니다. 형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시나이까? 후회는 없다. 다만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도련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미와 아비를 당당히 부모라 부르지 못한 것, 너를 동생이라 소개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나이다. 도련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두 집안을 모두 살렸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도련님은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미와 아비, 저를 키워주신 대감과 마마님, 그리고 제 동생 석준까지 모두에게 감사드리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석준도 함께 내려갔지요. 두 형제는 산 아래에서 헤어졌습니다. 아우야, 잘 가거라. 건강히 오래 살 거라. 형님도 건강하시옵소서. 도련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예질들을 떠올렸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소희와 석이는 천한종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버텼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백절불굴이었지요. 또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은혜가 피보다 진할 때도 있습니다. 도련님은 두 쌍의 부모를 모두 사랑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부모도 정으로 이어진 부모도 모두 진짜 부모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에게 효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대청마루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도련님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길이다. 피를 넘어 신분을 넘어 오직 사람으로서 살고자 했던 길이다. 복수 대신 화해를,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한 길이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